이거 뭐 같아요? 이거 들었었는데. 뭐더라? 왜 그렇게 읽죠? 박보미 TV. 박보미 TV. 안녕하세요, 박곰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ETF에 대한 내용 중에서 요즘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국내 ETF 사는 게 좋나요? 미국에 있는 ETF를 직구하는 게 좋나요? 라고 질문을 주시는데요. 당연히 딱 대놓고 이게 더 좋습니다 라는 건 없습니다. 결국 이게 많은 사람이 있고 저게 많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거를 골라드리는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겜님. 안녕하세요. 미국 ETF 관심 있어요? 딱히? 오늘 시작부터 되게 관심 없는 표정이에요. 근데 이건 약간 돈이 많냐 적냐에 따라 고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좀 주요하게 작용을 하죠. 근데 그거 말고도 디테일한 장단점, 차이점이 확실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전격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요, 국내 ETF, 미국 ETF는 그 속에 들어있는 이 알맹이는 거의 동일해요. 동일한 알맹이 투자를 하는데 국내에 투자하면 어떤 적용을 받아요? 세금? 그쵸. 세금도 국내 거 받고 증권사의 수수료도 국내 거죠.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 가게 되면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 요거의 차이는 이 투자의 목적보다는요, 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수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과정이 달라진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치 일본 여행을 가요. 근데 누구는 비행기 타고 가고 누구는 크루즈 배를 타고 가고. 그 차이인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는 똑같은데 한국인인 나는 비행기가 유리한가? 배가 유리한가? 다른 사람은 다른 게 유리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차이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투자의 목적 자체가 다르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말씀 드리죠. K-슈드가 좋아요? 슈드가 좋아요? 라고 누가 물어보실 때 무엇보다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활용할 건가? 아니요. 제가 해주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였어요. K-슈드냐 슈드냐, 타이거 나스닥 100이냐 QQQ냐. 자, 여기에 고민을 할 때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두 개를 그렇게 정말 미친듯이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것보다 내가 이거를 얼만큼 투자할 것인지, 내가 이 자산을 얼만큼 담고 싶은지, 이 자산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의도였어요. 그럼 왜 비교하는 거예요? 결국 여기 있는 알맹이에 대한 거는 검토나 이런 고민이 끝났다. 그러면 그거를 내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가, 이 내용인 거죠. 아까 일본 여행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호주를 갈지, 캐나다를 갈지, 베트남을 갈지, 인도를 갈지, 일본을 갈지 고민하고 하다가 일본으로 정한 거잖아요. 정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우리는 비행기가 얼마지, 배가 얼마지 그때 알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계에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거 공부 안 되는 상태에서 이거 보고 뭐야 미국 ETF가 좋네 라고 하고 무턱대고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수단이 좋을 뿐이라는 거지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알맹이라는 거죠. 근데 이 뒤에 뭔 내용이에요 도대체? 인트로에서는 궁금한 게 하나도 없는데? 돈이 많은 사람 차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왜 이렇게 PT가 많이 준비되어 있냐? 뭐가 도대체 알 게 있어요 여기서? 차이가 큰 사람에게는 확실히 크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금의 규모가 제일 중요하긴 하거든요. 디테일한 차이가 있기는 있죠. 그리고 그 디테일은 시간이 지나면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장기 투자했을 때. 네, 장기 투자했을 때는 뭐든 달라지죠. 0.01만 가지고도 장기적으로 많은 게 달라지는 게 ETF에 대한 내용들이죠. 기본적으로 ETF는 우리는 장투를 많이 합니다. 왜냐? ETF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전부 지수니까. 지수 사고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 없잖아요. 지수는 모아서 돈을 버는 그런 투자 방법이 유효한 거니까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깨님의 출발은 제목을 보고 이게 공부할 게 있나요? 이거 비교해 드릴 건데 결론적으로 깨님은 뭐 사면 될 것 같아요? 국내 ETF. 네,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비교할 수 있는 거, 제가 떠오르는 거 다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짠! 먼저 국내 상장 ETF와 미국 상장 ETF입니다. 요것의 이름을 먼저 비교해 볼게요. 자,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나 자, 여기 보면 타이거 미국 S&P 500 TRH, 코덱스 미국 S&P 500H, 라이즈 미국 S&P 500H, 키움 미국 S&P 500H, 코덱스, 그리고 플러스 미국 S&P.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들어본 그런 ETF 브랜드가 앞에 쭉 있고 그 다음으로 지수가 있죠. 보통 이렇게 돼 있어요. ETF 브랜드,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 그 다음에는 투자 대상, 그리고 마지막에는 투자의 방식이에요. 여기는 TR로 해지된 거, 여기는 해지된 거, 뭐 이런 식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TRH,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H, 미국 나스닥 100 선물 H,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펀드 ETF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펀드 ETF는 이렇게 여러 가지 태그가 붙어 있잖아요. 이것만 보고도 눈치를 챌 수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퇴직 붙어 있죠. 이거는 거기서 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DC나 IRP에서 살 수 있는 펀드다 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기 보면 얘만 없죠. 선물. 그렇죠. 선물은 연금저축에서는 되고 IRP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S&P도 한번 볼게요. 개인 퇴직, 개인이라는 말은 개인 연금저축.
거기서 된다는 거고, 안 되는 게 있네? 선물. 자, 근데 여기 딱 보면 옛날에는 선물 붙은 게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현물이 주도하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물이 오히려 인기가 없고 이제 거의 눈에 안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정도 있는 거고, 해지가 되어 있는 H가 붙어 있는 게 많이 있기도 하고 없는 것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ETF 같은 거 고르실 때 나의 계좌에서 매수가 되는 것인지도 한번 확인을 해두시는 것이 좋고, 해지된 거 안 된 거 이런 것도 함께 검토를 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렇게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 볼 때는 펀드 ETF가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는 ETF.com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미국에 있는 이름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이름 정말 길죠. 근데 미국은 정말 짧습니다. SPY, VOO. 자, 위에 거는 스파이라고 부르고 밑에 거는 부라고 부르죠. IVV. 대표적인 것만 솔팅해 왔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VTI, 요 정도까지는 알아야 돼요. VTI 뭐죠? 뱅가드 토탈 마켓입니다. 자, 위에 있는 거는 뭐죠? 요 세 개는 S&P 500입니다. S&P 500, S&P 500, S&P 500. 요게 미국의 1, 2, 3대장이니까 전 세계 1, 2, 3대장인 거고, 그 바로 뒤를 이어서 VTI라는 이 토탈 ETF가 가지고 있어요. 토탈 마켓. 그러니까 지수 이름을 붙이면 얼스 지수죠. 얼스 지수. 다 닿는다 라는 느낌인 거고요. 그게 그만큼 커요. 이거 보통 잘 안 사시잖아요.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스닥 100이나 S&P 500처럼 조금 더 직관적인 미국 투자를 좋아하시니까, 미국이 아닌 거 다른 거 섞여 있는 거는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데, 실제로 ETF 규모 4등을 이루고 있는 게 VTI입니다. 되게 유명한 ETF고요. 자, 그 밑에 QQQ 있습니다. 나스닥 투자고요. 100개. 그 밑에 뒤를 이어서 여러 가지 ETF들이 있습니다. 맨 밑에 BND, 본드 같죠? 요거 채권 ETF. 즉, 탑10 안에 이렇게 채권 ETF 제일 큰 것도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미국의 ETF는 이름 세 글자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 라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이름을 지을 때 직관적으로 그게 잘 떠오르도록 짓잖아요.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들었었는데 지불 뭐더라? 사이버? 왜 그렇게 읽죠? 사이버. 이거 보안에 관련 기업들 담아놓은 ETF예요. 자, 이런 식으로 이름에서 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미국 거는 이름이 쉬워요. 스파이, 슈드 쉽죠? 근데 단점이 뭐냐? 뭐가 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름만 보고는 알 수가 없어. 이렇게 딱 보고 스파이가 S&P 500인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미국을 담고 있는 걸로 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에 반해서 우리 거는 일단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름 속에 많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비슷하네. 수익률 많이 차이가 나겠어요, 상식적으로? 똑같은 걸 담았으니까. 그쵸. 기초지수가 똑같잖아요. 기초지수라고 하는 것은 ETF가 쫓아가야 될 지수를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초지수와 얼만큼 떨어지는가는 이제 괴리와 추적오차 같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미국의 시장의 기초지수의 추적오차 0.0 몇, 워낙 유동성뿐만 아니라 괴리가 생길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같은 걸 추종하기 때문에 사실상 비슷합니다. 자, 다른 부분은 어디서 오겠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의 심리에 따른 그런 괴리 같은 게 조금 있을 수 있고, 그거 말고는 보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세금 차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왜냐 전혀 다른 나라에 있는 거니까. 하지만 그런 걸 다 고려하지 않은 기초지수는 동일합니다. 그러니 결국 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거, 내가 국내 상장 ETF로 S&P를 사서 잘 안 됐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해외로 사나 국내로 사나 똑같으니까. 네, 일단 이 큰 그림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비슷하죠? 자, 3년씩 끌어서 온 겁니다. S&P 500을 추종하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 하나 갖고 온 거고, 여기에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S&P 500을 추종하는 ETF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에서는 차이를 사실상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3년으로 비교하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더 길게 하라고 했는데,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아, 이제 생겼구나. 이제 최근에 생긴 것도 많고, 그리고 그 전에 있던 게 뭐였죠? TR이 대세였어요. 아, 그러면 조금 더 높은 거예요? TR이라고 한다는 것은 일단 분배금 받은 거 재투자하는 게 가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재투자를 하게 되면 수익률이 급격히 좋아지죠. 그리고 미국에 있는 것들도 보통 지수를 쓸 때는 TR 지수를 쓰는데, 이제 그런 디테일한 차이까지 다 비교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일단은 큰 그림으로 이렇게 비교하려고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수익률은 그만하다, 뭐 큰 차이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덩치. 얼만큼 차이는지 한번 봅시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상위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타이건 미국 S&P 500, 타이건 미국 나스닥 100, 코덱스 미국 S&P 500, 나스닥 100, 에이스, 라이즈, 거의 S&P 500, 나스닥 정직하게 쭉 있죠? 근데 딱 보면 뭐예요? 해지 안 된 ETF, 그리고 현물 ETF. 그게 지금의 메인이에요. 상위를 다 그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차지하고 있는 시총은 8조, 4조, 3조, 한참 밑으로 내려가도 거의 뭐 1조 원에 육박해요. 와, 저 진짜 놀랐어요. 제가 이 똑같은 영상을 제 유튜브 초창기 때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때 얼마였는데요? 몇천억. 이야, 대단하다. 그때면은 동학개미운동 전? 바로 직후, 아니면 그 중간. 어쨌든 미국 투자가 유행하기 전. 네, 미국 투자는 유행하기 전이죠, 확실히. 진짜 다 바뀌었고, 그때는 상위에 있는 거 전부 선물되고 해지된 거였어요. 심지어 싹 바뀌었죠. 바뀐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자, 선물이 아웃됐죠. 해지가 아웃됐죠. 자, 이게 뜻하는 건 지금 시대의 투자자들은 현물 ETF를 추구하고 달러 투자를 기본으로 전제하고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위에 이렇게 다 깔았습니다. 다 밀려난 거죠. 그만큼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가 되게 글로벌화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른쪽에 미국 상장되어 있는 ETF 순위별로 가지고 오다가 자 여기까지는 순위고 밑에는 우리가 알아두면 좋을 거, 예, 유명한 거,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거 좀 몇 개 가지고 온 거예요. 대략적인 시총 한번 볼까요? 스파이는 세계 최초의 ETF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가 보네. 네, 최초이자 최고입니다. 덩치로 볼 때 913조. 근데 VO는 언제 나온 거예요? 둘 비슷한데? VO는 뒤에 나왔는데 여기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깻님은 알고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식을 위해 저 모를 것 같은데요. 배웠는데 다 까먹겠죠? 자, 스파이 운용사 어디죠? S&P? 스파이 운용사? 뭐죠? 다 까먹구나. 이거는 쉽잖아요. 타이거 어디예요? 미래에셋, 미래에셋, 코덱스, 삼성, 삼성, 에이스, 한투, 한투, KB. 라이즈, KB. 자, 이건 알죠? 다 숨어있죠? 운용사 이름은. 자, 스파이. 스파이, 다 까먹군요. SPDR. 스파이더, 스파이더라고도 읽고 SSGA라는 운용사예요. 그리고 브랜드 이름이 SPDR, 그리고 종목 티커는 스파이예요. 자, V로 가볼게요. 뱅가드, 그렇죠. V로 시작하는 거는 뱅가드입니다. 자, 뱅가드도 브랜드인데 운용사 이름도 뱅가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박고미 TV에서 회사를 차렸는데 주식회사 박고미고 거기서 ETF를 출시했는데 박고미 ETF고 그런 거예요. 제일 배우기 쉽죠? 자, IVV는 어디죠? 아이쉐어스? 오, 맞아요. 아이쉐어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운용사는? 뭐더라? 자, 힌트를 줄게요. 이렇게 이름 좀 멋있잖아요. B. 떠올려봐요. 미국의 운용사 첫 글자 B, 말고 한국말로. V. 뭐? 다 알려주는데 V. V? 뭐야? 부끄러워. 구독자 부끄러워. 어떡해. 저 미국 투자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도 이거는 세계 최대의 운용사. 압도적으로 커요. 운용 자산이 진짜 엄청나요. 뭔데요? 뱅가드보다 더 크죠? 블랙락. 맞아요. 블랙록 까먹으면 어떡해요. 블랙락. 자,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주세요. 자, 블랙록입니다. 뱅가드는 ETF의 시초 같은 존재. 존 볼 선생님이 인덱스라는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게 뱅가드로 이렇게 실현이 된 거고. 그래서 잘 생각해보면 재밌는 게 VTI가 가장 뱅가드다운 ETF인 거예요. 최대한 넓게 사는 거.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전부 사라. 이게 인덱스의 출발이었기 때문에 VTI가 가장 아이덴티티 잘 나타내주는 거고, 블랙록은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데 ETF에서는 여기 세 번째 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VTI, 뱅가드, QQQ. QQQ는 어디예요? 이건 모를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인베스코라는 회사인데 인베스코 들어봤어요. 배웠으니까 수업 시간에 그때 외우고 그랬잖아요. 인베스코는 QQQ를 먹고 살아요. 나머지 볼일 없어. QQ만 있어요. 자, 슈드. 찰스 슈압. 네, 찰슈압. 찰슈압도 슈드로 유명해요. 슈드만 가도 98조, 거의 100조 정도 됩니다. 진짜 크죠. 여기 위에 있는 친구들은 뭐 1000조 원은 육박하는 정도의 규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두 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보수가 낮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스파이 동생 SPLG, 그것도 85조나 돼요. 그 다음에 QQQ의 동생 QQQM 미니 같은 느낌이겠죠? 이것도 64조 원이나 됩니다. 자, 이런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QQQM은 엄청 작지 않나요? 똑같은 거잖아요, 내용은. 내용도 똑같지만 작지 않나 했을 때 일단 안 작잖아요. 64조라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ETF 제일 큰 게 8조예요. 저는 8조도 보고 놀랬거든요. 와, 진짜 많이 컸구나 우리나라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미국 규모 걱정할 필요 없다. 자, 우리 귀에 한번 들어봤을 정도의 ETF라면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래량도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딱히 괴리나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건 미국 ETF 투자에 있어서 큰 장점이 되겠죠. 알려주고 싶었던 거는 덩치 차이는 많이 난다 라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국내 상장 ETF 볼 때는 100억만 넘으면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냐면 50억 정도가 상패 기준이 되니까. 그러면 걱정할 필요 있어 없어요. 전혀 없죠. 이 크기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게 거래량적인 측면이랑 그리고 나중에 각종 보수 같은 거 비교할 때 유리한 부분 등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너무 집착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마치 이런 거죠. 키 2m인 사람이랑 2m 10cm인 사람이랑 막 서가지고 넌 키가 작네 이러진 않잖아요. 큰 것들끼리 비교하는 거는 무의미하고 싼 것들끼리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가서 좀 더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덩치는 국내도 이제 충분히 크고 미국은 엄청 크니까 걱정할 게 없다. 자, 한 주의 가격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살려고 하면 얼마 정도의 돈이 드는가 고려해봤을 때 국내 ETF들 2만원, 2만원, 18,000원, 21,000원, 22,000원, 17,000원, 24,000원, 16,000원 자, 이 정도입니다. 한 10만원만 있으면 4-5개 살 수 있는 게 한국의 ETF라면, 자, 미국에 있는 ETF는 대략 88만원, 88만원, 81, 43, 78, 슈드가 4만원. 분할했구나. 네. 저거 제가 살 때는 비쌌었거든요, 한 주에. 그렇죠. 그만큼 싸게 만들면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그걸 노리는 것도 전략이 되겠죠. SPLG는 10만원, QQQM은 32만원. 여기는 조금 만만한데 ETF 덩치 상위에 있는 친구들은 이거는 대략 거의 돈백이 필요하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자, 한 주의 가격은 이 정도입니다.
비싸다. 근데 이거를 그러면 저렇게 비싸잖아요, 가격이. 좀 돈 규모가 있는 사람들이 사야겠는데요? 아주 러프하게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분들이 월급을 쪼개서 사기에는 부담스럽죠. 저거 하나 사면 너무 많은 걸 놓쳐야 되니까. 그리고 저기 있는 숫자들 있잖아요. 제가 이 똑같은 영상 찍었다 했잖아요. 아마 4,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20, 30이던데 그때는. 아, 진짜 많이 올랐다. 많이 올라서 또 커진 것도 있습니다. 게다가 또 뭐가 여기에 붙어 있나요? 환율도 올랐구나. 그렇죠. 왜냐, 제가 영상 찍을 때 환율 얼마였죠? 1000에 가까운 환율이었으나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지금은 1500원에 더 가깝죠. 1400 얼마. 그러면 이거 대충 봐봐도 50% 늘었잖아요. 그러니 그만큼 또 가격이 또 우리 기준에서는 오른 거죠. 자,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아마 1440 얼마 정도의 환율이 형성돼 있을 거예요. 오늘 기준으로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된 거죠. 그 사이에 얼마나 미국이 컸는지를 알 수 있죠. 환도 커지고 시장도 커지고 ETF도 커지다 보니까 우리 원화 가진 사람들한테는 이거 뭐 100만 원이 있어야 살 것 같은 느낌까지 주고 있는 게 미국의 ETF입니다. 자, 거래 비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용과 세금은 달라요. 구분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비용은 어디다 내는 거죠? 증권사? 그렇죠. 증권사나 운용사, 그러니까 금융사에 내는 비용입니다. 세금은 어디다 내죠? 국세청. 그렇죠. 이거는 사실 국가에 내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거래 비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 부분 차이가 제일 커요. 왜냐면 국가별로 금융사들의 정책과 세금이 제일 큰 차이를 보일 테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살 때 보유할 때 팔 때잖아요. 네. 저거를 그 운용사별로 담을 때 그 비용들은 우리한테 주지는 않아요? 가격에 녹아있다던가. 뭐가 있죠? 아, 그래요? 오, 게임 진짜 예리했어요. 봐봐요. 내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거는 ETF죠. 그리고 ETF 안에서 미주를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ETF를 살 때의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비용과 세금이 있고, 더 나아가서 ETF가 미주를 담을 때 여러 가지 비용과 그런 것들이 고려되겠죠. 깨님은 지금 여기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리고 보통 여기까지 궁금한 것까지 가려면 이제 상당히 관심도 많고 많이 공부하면 이게 궁금해지죠. 아니, 왜냐면 국내에서 사나 미국에서 사나 그렇게 엄청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있어요? 일단 방금 깻님 얘기했던 것처럼 자, ETF에 돈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걸로 미주를 살 때 여러 가지 비용도 들 거 아니에요. 그 비용 드는 것 중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수 상용료, S&P에다 돈 줘야 돼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ETF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회계 감사 같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따로 돈 내고, 그런 비용들부터 ETF에서 미주를 담을 때도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거래 비용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녹아가지고, 제가 옛날에 ETF 비용 영상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ETF 자체적으로 책정된 비용 말고도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비용들이 추가돼가지고 이제 기타 비용 이런 것들로 표기가 된다 해서 이제 실비용을 따지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ETF가 크면 유리한 부분이 조금 있죠. 많이 사니까. 많이 사니까 싸게 해주는 거죠. 후려칠 수 있잖아. 근데 이게 그러면 이 기준이 국내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아, 그럼 직투하는 미국 ETF도 어쨌든 운용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든다는 거네요? ETF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똑같습니다. 그럼 가격에 녹아 있겠네, 둘 다? 그냥 동일 선상에서 보고 시작하면 되네. 어차피 ETF를 이용할 거면. 네. 근데 아까 제가 규모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그 규모에서는 비교가 안 되겠죠? 거기는 막 몇백조 하잖아요? 몇백조짜리 ETF는 예를 들어 펀드에서 일정한 고정 비용이 한번 들어갔다 봅시다. 똑같은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100조짜리 ETF에서 한번 들어가는 거랑 1000억짜리 ETF에서 한번 들어가는 거랑 투자가 실제로 체감하게 되는 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ETF는 덩치가 클수록 유리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ETF 순위 같은 거 보면 큰 친구들이 과도하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는 게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뭐라 했어요? ETF는 한번 일단 선점하고 나면 쭉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선점을 위해서 과한 경쟁을 하게 되어 있기 마련이고, 그게 지금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일 놀랐던 지점은 뭐냐면 VOO가 912조, 자, 스파이가 913조, IVV도 거의 79조입니다. 자, 너무 차이 별로 안 나죠. 자, 이 정도면 당장 내일이라도 뒤바뀌는 게 당연할 것 같습니다. 원래 안 이랬어요. 아, 그럼 VO가 완전 미치였어요? 원래 스파이가 압도적으로 컸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VO가 저렇게 올라온 거예요? 비용을 낮췄거든요. 그게 대상이 뭐예요? 지금 비용에 그렇게 민감한 게 개인이죠. 자, 기관들은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요. 0.1 깎아준다고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만큼 지금 시대를 주도하는 것은 개인들입니다. 놀랍죠? 우리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오류인가? 어떻게 이게 바뀔 수 있지? 마치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LG 플러스가 SK텔레콤을 넘는 것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 점유율에서 뭔가 SK텔레콤 옛날에 거의 절반이 썼잖아요. 점유율 압도적이었잖아요. 그런 느낌이 스파이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런 역사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꺾인 적 없던 전 세계 1위의 ETF가 지금 순위 바뀜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바뀔까요? 저는 당연히 바뀐다고 봅니다. 보수가 낮으니까. 네.
2배 넘게 차이 나니까. 그러면 궁금하죠?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보수 때문에 그렇게 차이 나는 거면 보수 낮추면 되잖아. 안 낮추는 이유는 사람들이 안 나가서? 네. 그동안은 비싸게 받아도 들어온 사람들이 그냥 더 내는 걸 택했으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수 낮은 거를 따로 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죠? 야, 보수 낮은 거 출시했는데 보수 높은 걸 낮춰요? 이걸 근데 합치면 또 스파이 훨씬 큰 것도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운용사들마다 전략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똑똑해졌으면 똑똑해졌지 이대로 유지가 되지는 힘들지 않아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왜냐? 일단 인지했으면 이동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잘 모를수록 그냥 스파이를 선택하는 수요가 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야, 미국 ETF 살 거면 그냥 스파이 사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얘기해요? 미국 ETF 살 거면 스파이 대신 S&P LG 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냐면 그게 똑같은데 보수 낮으니까. 야, 차이가 진짜 없어? 진짜 없어. 그만큼 알고 나면 액션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걸 알리는 게 이제 유튜버들 같은 사람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큰 차이를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비용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를 상상해 봅니다. 그거를 위탁계좌나 ISA나 연금저축에서 살 때 우리는 뭘 내죠? 거래 비용? 그러니까 뭔 거래 비용을 내죠? 매매 거래 비용? 용어도 다 까먹군요. 뭐죠? 매매 수수료. 아... 매매 수수료 얼마죠 요새? 0.00? 거의 그렇죠. 자, 이거 유관 기관 재비용 0.0034 뭐 이거만 남겨놓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사실상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기하고 싶어요. 0이다. 그 다음 국내 상장된 ETF를 보유할 때 우린 뭐 내죠? 보유할 때 뭐 내요 근데? 아유, 뭐 다 까먹었네. 완전 까먹었는데? 자, 세금 아니고 거래 비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융사에 뭐 내요 우리 갖고 있는 동안. 갖고 있는 동안 돈을 내요? 네, 공짜로 일해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뭐죠? 운용수수료? 진짜. 저 알아요? 지금 그냥 순간 배가 고파서 헷갈리는 겁니다. 뭐지? ETF 보수내잖아요. 그거요. 아, 그 보수? 거봐요.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머리가 빈 거라니까. 살 때 매매 수수료 내는 건 어디에 내는 거예요? 증권사. 증권사에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샀어요. ETF를 우리가 100억을 갖고 있든 증권사에는 아무 돈도 안 줘요. 운용보수가 포함되어 있는 ETF의 보수를 냅니다. 자, ETF의 보수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이 알고 싶다면 적어봐 주시고요. 요거는 터무니없이 낮아졌어요. 엄청난 경쟁으로 인해 싸졌습니다. 여기도 0.00이에요? 여기도 0.00 됐어요. 미국 지수를 사는 ETF 제가 똑같은 영상 만들 때는 0.3, 0.2 진짜 싸면 0.15 이게 제일 싼 거였고 그 후에 0.0 몇을 하면서 파격적으로 할인했던 게 경쟁이 한 번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보수 경쟁이 생겨가지고 0.006 나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운용사들의 돈 버는 전략이 규모를 엄청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0.00 몇의 수수료만 받겠다로 운용이 돼요? 많은 걸 포기하고 하는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남으면 많은 걸 얻게 된다니까요. 근데 이거 보수를 올릴 순 없잖아요. 이미 낮춘 걸. 네, 규모가 극대화돼야 되는 거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규모에 비해서 주식시장은 너무 터무니없이 저평가돼 있고 작다 했잖아요. 그 안에서도 다시 ETF 시장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지금 ETF 우리 180조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300조, 400조 커지는 게 이상한가? 저는 크게 이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장이 커질 가능성을 두고 저렇게 하는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경쟁 때문에 진짜 과거 영상 제 거 보다가 진짜 깜짝 놀랄 만큼 거의 영에 수렴해가고 있다. 그 다음 팔 때는 뭘 내죠? 매매 수수료. 증권사에다가 매매 수수료를 한 번 더 냅니다. 자, 이거 얼마죠? 똑같지 않아요? 네, 0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팔 때 증권사에서 원천 징수해주는 세금이 하나가 있는데 증권거래세라는 게 있죠. 아, 그래서 더 많이 떼지는 거예요? 매도할 때 많이 떼주죠. 왜냐? 매수 수수료 0이라서 살 때는 우리가 주는 걸 거의 못 느끼거든요. 팔 때 확 줄죠. 증권거래세 많이 떼잖아요. 자, 이거 ETF는 안 뗍니다. 증권거래세 면제입니다. ETF는. 증권거래세는 세금이니까 제가 뒤에 말씀드리는 게 정확하겠죠. 일단 지우겠습니다. 국내에는 이렇게 끝입니다. 자, 이거 봤을 때 느끼는 게 뭐예요? 싸다. 요거는 지구 최저 수수료다. 여기서 차이가 그럼 미국 상장 ETF는 매매 수수료가 있다는 거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미국에 상장되는 스파이를 살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국내에 있는 증권사의 위탁계좌를 이용하잖아요. 결국 국내에서 증권사들이 책정해놓은 수수료를 낸단 말이에요. 아, 그럼 똑같네? 똑같은데 증권사들마다 국내 주식이랑 국내 상장 ETF에 책정해놓은 수수료랑 미국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도 국내 증권사들의 미국 주식 사다 오는 것의 경쟁도 심하다. 아, 이게 개념이 증권사가 사오는 것을 우리가 사는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직조한다는 게? 네, 우리 계좌를 만들죠. 계좌는 무조건 증권사에 만들잖아요. 거기 안에서 국내 상장된 걸 사면 국내 운용사들한테 운용 보수를 주죠. 똑같은 그 증권사의 계좌에서 미국에 있는 걸 사오면 미국에 운용 수수료 주는 거죠. 근데 둘 다 국내 증권사의 계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매 수수료는 국내 증권사에다가 내죠. 그리고 국내 증권사는 국내 거랑 미국 거랑 가격 책정이 다르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오, 몰랐군요. 우리가 보통 무료 수수료 거의 가깝게 얘기했던 모든 것들은 국내 거 말입니다.
몰랐네. 자, 그러면 국내 거는 진짜 요새 뭘 봐도 거의 무료잖아요. 미국 주식을 사는 것은 수수료가 국내 거 대비해서는 훨씬 비싸거든요. 증권사 책정하는 게 어느 정도 돼요? 0.2, 0.3 이렇게 내요. 꽤 크네. 꽤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단 증권사에 매매 수수료를 냅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0에서 상당히 높은 한 0.3 정도까지 분포가 돼 있거든요. 자, 요 차이는 어디서 나오겠냐면 경쟁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상장되는 스파이를 직접 사고자 하시는 분은 비교를 잘 하셔야 됩니다. 증권사가 서학개미 분들로부터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여기구나. 네.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요, 증권사 입장에서도요, 미국에 있는 거 사다 오는 게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많이 물리고 있었던 거고, 그동안은 여기 경쟁은 거의 0으로 수렴을 해놓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미국 주식을 사는 거는 비용이 좀 비쌌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돈도 많이 벌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미국 직구가 붐을 타면서 여기 경쟁이 되게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영상을 하나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미국 주식 사는 것의 비교. 저번처럼. 네. 그리고 여기에 이벤트는 국내 거는 보통 거의 0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를 평생이라는 말을 붙이거든요. 계산해서 하면 평생 그냥 거의 무료로 드립니다라고 하잖아요. 미국 주식은 1년만, 2년만. 근데 매년 연장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싸게 하려고 하면 진짜 싸다. 하지만 이벤트 안 하게 하면 진짜 비싸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미국에 있는 ETF를 가지고 있을 때 뭐 내나요? 보수. 네, ETF 보수 똑같이 냅니다. 운용사에 똑같이 내는 거고 미국에 내는 것일 뿐이에요. 자, 이거는 왼쪽에 있는 것처럼 거의 0에 붙을 만큼 싸지 않아요. 뒤에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0. 몇 정도의 다소 조금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심하게 싼 거예요, 이거. 이거 말이 안 돼. 이거 돈 버는 금융사가 없어 보일 정도입니다. 팔 때 뭐 내죠? 매매 수수료. 그렇죠. 똑같이 증권사에다가 매매 수수료를 냅니다. 자, 제가 왜 수수료랑 보수를 헷갈릴 때는 수수료는 복비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수는 관리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습니다. 처음에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나올 때 한 번씩 내는 게 수수료고 사는 동안에는 계속 관리비 내죠. 그게 보수입니다. 그리고 그 받는 주체는 완전 다른 거고. 자, 매매 수수료입니다. 당연히 증권거래소 없습니다. 자, 요게 우리가 거래를 할 때 거래 비용 차이입니다. 자, 일단 거래 비용만 보면 우리가 그냥 이깁니다. 이것만으로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수는 없죠. 장단이 있는 건데 여기까지만 본다면 그래도 국내 ETF들이 비용 경쟁력이 상당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자, 더 나아가서 ETF 보수까지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제 자릿수가 많아졌어. 경쟁을 많이 해가지고 이게 어려워졌다니까요. 저 못 외우겠어요, 이제. 타이거, 라이즈, 코덱스 난리 났는데요? 이 셋이 지금 최저입니다. 타이거와 라이즈와 코덱스가 경쟁이 정말 심해요. 0.0062. 근데 여전히 다른 것도 너무 낮아서 이게 비교가 의미가 있나 싶을 만큼 0.0062, 0.0068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 엄청난 경쟁에 참전하지 않은 ETF도 보이죠. 그러니까 차이가 많이 나 보이는 겁니다. 비싼 게 아니라 여기가 싼 거예요.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나중에 어떻게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럼 진짜 큰 자금의 덩어리를 만들어야 할 거예요. 그거는 수많은 ETF 회사들의 먼 미래 고민일 거고 지금은 적어도 뭐 하고 있다고요? 엄청난 치킨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하자고 했죠? 대기업 걱정하지 말고 누리세요. 이거는 지구상에서 가장 싼 ETF 보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슈퍼 갑 오브 갑이잖아요. 굳이 안 낮춰도 전 세계에서 돈 싸들고 환전해가지고 달러 들고 와서 사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대빵 중에 대빵 스파이는 0.09입니다. 0.09도 비싼 게 아니에요. 이 영상 똑같은 거 과거에 찍었던 영상에서 멘트 어떻게 나온 줄 알아요?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미국 상장 ETF의 가장 좋은 장점, 보수가 정말 싸다. 국내 게 너무 비쌌거든요. 국내 거보다 한참 싸가지고 자릿수가 다르다. 미국 게 싸다라는 게 제 영상의 엄청 포인트였어요. 왜냐면 미국도 옛날에 경쟁하면서 이게 많이 낮춰진 거란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부 0.03 3분의 1입니다. 그러니 역전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죠. 아까 막 물어봤잖아요. 부가 이거 넘어서겠다. 이 숫자 보고 스파이 갖고 있고 싶어요? 부랑 똑같은데? 아는 순간 넘어가야죠. 무조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안 넘어가고 남아있는 돈들이 스파이를 1등으로 만들어주는 것일 뿐 바뀔 겁니다. 자, IVV는 오히려 부랑 겹쳐가지고 잘 묶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얘도 진짜 많이 커졌습니다. 0.03입니다. 똑같죠? 그 다음에 VTI도 0.03이고 낮아요. 자,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리랑 비슷한 보수 경쟁이 있어요. 이나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된 겁니다, 이거. QQQ는 거의 나스닥 100 ETF 중에는 혼자 씹어먹고 있기 때문에 안 낮춥니다. 독점이니까. 그리고 인베스코는 이걸로 엄청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안 낮춰요. 대신 밑에 뭐 한다고 했죠? 새로 출시합니다. 0.15짜리. 조금 낮춘 건 나스닥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스파이 거 0.09보다 더 낮은 거 0.02. 자, 0.0이라는 숫자는 뭘 의식한 것 같아요? 0.03. 부를 의식한 거죠. 그래서 0.02짜리를 출시했는데 얘도 80몇 조짜리로 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파이는 어찌 보면 얘랑 합쳐가지고 봐야 돼요.
덩치가 훨씬 커지긴 하죠. 그게 스파이 전략이고. 재밌죠? 이거 돌아가는 거 완전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읽히죠. 만약에 직구를 하시더라도요, 스파이 부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SP LG 사시면 됩니다. 자, QQQ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QQQM 사시면 됩니다. 왜냐? 같은 회사에서 똑같은 기초지수로 만들어낸 보수가 낮은 ETF이기 때문에. 근데 진짜 별로 안 낮춰줬다. 이거는 저도 보고, 야, 이거 그래도 절반은 깎아줘야지. 이거 뭐냐? 그러니까 혼자 짱 먹고 있으니까 붓장도 자기가 출시한 거잖아요. 굳이? 네, 굳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서 분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작은 ETF들이 가지는 그런 비용의 한계, 그리고 큰 ETF가 가지는 규모의 경제, 그런 것까지 비교는 하지 말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도 충분해요. ETF 보수 비교해봤습니다. 저는 너무 명확한 게 잘 보여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면 고민할 게 없어 보입니다. 환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해지라는 것은 원화와 달러의 환율 변동이 있죠. 하루에도 몇십 원씩 움직이는 이 환율의 변동이 ETF의 가격에 영향을 주도록 만들면 환노출, 주지 않도록 만들면 환해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는 게 국내 ETF의 장점이 되죠. 자, 당연히 미국 상장은 뭐죠? 노출. 노출이죠. 왜냐면 달러로 사니까. 환해지를 혼자 따로 걸어야 돼요. 달러랑 따로 선물 사가지고, 또는 친구한테 야, 내가 한 달 뒤에 달러 환율을 1,450원에 다시 바꿔주는 걸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우리 계약을 맺자. 선도거래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해지하지 않는 이상 ETF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달러에 쓰는 미국 가가지고 저기 요거 되나요? 원화입니다. 안 됩니다. 이런 거.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선택지는 주어져요. 이것도 일종의 장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환노출과 환해지입니다. 환노출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적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것은 전부 노출입니다. 원달러의 움직임이 ETF의 가격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자, 환해지가 되어 있는 거는 뒤에 H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원달러 환율의 변동이 반영이 되지 않지만 해지 비용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그리고 그 해지 비용은 지금 같을 때가 엄청 높아요. 왜요? 떨어질 것 같아서? 네. 환에 대한 부담에 대한 거를 내가 없애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주는 상대는 당연히 더 많은 돈을 받아야겠죠.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의 환 해지된 ETF들의 수익률에 이 해지 비용은 상당한 영향을 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진짜 1, 2%씩 낼 겁니다. 환 해지 비용만. 그럼에도 이용하는 이유는 뭐죠? 환율이 최근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지금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올라오는 이 시기에는 노출이 좋아요, 해지가 좋아요? 노출. 노출이 좋죠. 자, 그리고 올라왔어요. 유지되는 기간에는 뭐가 좋아요? 노출. 노출이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지 비용이 상당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떨어질 때는 뭐가 좋아요? 해지. 해지가 좋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해져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져야지만 해지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까지의 수익률 전체, 자, 이 구간, 그 전 구간 모두 환노출이 압도적으로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살 때는 그냥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건 사람의 선택입니다. 왜냐? 지금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랑 두 갈래 길인 거잖아요. 이거는 못 맞추는 거니까. 이건 당연히 아무도 못 맞추는 거니까. 지금은 해지를 산다고 해도 당연히 그럴만 하지. 노출을 사도 당연히 그럴만 하지. 인 거예요. 그러니 요거는 취향 문제, 개인의 뷰에 대한 선택의 영역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면 노출. 왜냐? 해지 비용도 무시 못할 테니까. 계속 녹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당장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ETF를 사는데 그게 좀 크고 또 ISA 같은 데여가지고 길어봤자 막 3년이야. 그러면 해지된 걸 적극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 해지 비용 1, 2% 내고서라도 환에서 마이너스 10% 나는 그런 거를 커버해낼 수 있다면 그게 괜찮을 수 있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은 세금입니다. 자, 여기서는 차이가 가장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여기서 선택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해요. 국내 상장되어 있는 미국 투자 되는 걸 타이거, 에이스, 코덱스 ETF를 샀을 때 10,000원에 사가지고 12,000원에 팔았습니다. 차익을 냈습니다. 무슨 세금을 내죠? 15.4. 그렇죠. 배당소득세를 내요.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은 배당을 받는 게 아닌데 왜 이름을 배당소득세냐라고 해서 헷갈리는 거예요. 차익을 받는데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이거는 15.4%로 기억을 하면 되고요. 배당소득세를 매기는 방법은 보유기간 과세라는 걸 합니다. 자, 이 방식이라는 것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ETF 속에는 여러 가지 자산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 중에 세금을 내는 자산도 있고 안 내는 자산도 섞여 있어요, 같이. 근데 그게 다 섞여 있는 친구가 가격이 올라가지고 세금을 내게 됐을 때 세금 안 내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거 발라주는 게 보유기간 과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그게 바로 보유기간 과세의 방식으로 책정된 배당소득세를 내는 게 차익에 대해서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분배금입니다. 자, 이거 이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뭐 내죠? 미국과 사니까 15.
그렇죠. 이제 이거 15로 종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헷갈릴 게 없죠. 왜냐면 그동안 우리는 15 이런 거를 ISA와 연금저축에서 하면서 과세 이연을 생각했으니까 헷갈렸던 건데 지금은 그걸 말씀드린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쉽습니다. 15% 내는 거예요. 끝. 자, 미국 상장 ETF로 가보겠습니다. 자, 스파이와 부를 샀을 때 우리가 돈을 벌면 뭐 내죠? 양도세. 그렇죠. 양도세 20이라는 좀 특이한 세율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높아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 좋은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250만 원 공제라는 혜택이 붙어 있죠. 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수익을 1000만 원 보고 있으면 4년에 걸쳐서 250만 원씩 팔면 사실 그렇게 바람대로 수익이 가만히 기다려주지는 않지만 팔면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는 게 또 여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즉 내가 팔 때까지는 과세 이연이 자동적으로 되는 기능도 들어있는 거죠. 근데 1000만 원을 팔아버리면 1000만 원은 싹 다 22%예요? 넘는 것만큼 나머지 750만 원에 22%만큼 냅니다. 그러면 세금 진짜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게 분리과세됩니다. 이게 양도세의 특징이고 장점으로 적용되는 제일 큰 부분들입니다. 분리과세 된다는 것은 QQQM으로 1000만 원 벌면 250만 원 빼고 750만 원 남은 거에다가 22% 세금 매기잖아요. 자, 이거 대충 봐도 100몇십만 원 되잖아요.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근데 그 100몇십이라는 그 세금으로 그냥 끝나요. 아, 750이라는 게 입에 삭은 연기에 포함된다는 게 아니네요. 그쵸? 봐봐요. 750이면 크죠? 우리 2천만 원만 넘어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되잖아요. 근데 이것만 해도 750이에요. 조금만 더 벌면 그냥 뭐 2천 찍겠네 라고 생각 들 수 있지만 이거랑 완전히 별개입니다. 포함이 안 된다는 거죠. 그거의 장점이 분리과세입니다. 상당히 큰 장점이죠. 그래서 뭐 한다? 부자들은 22%를 내더라도 분리과세 하는 게 낫다. 그리고 스파이를 사도 똑같이 분배금 나옵니다. 1점 몇 나오겠죠? 나스닥 같은 건 뭐 0점 몇 나오겠죠? 그런 거 샀을 때 분배금 들어올 때 우리는 얼마를 내죠? 15. 네, 똑같이 냅니다. 간단하죠? 세금 부분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갈린다는 겁니다. 15.4를 내는 게 유리할지 21을 내는 게 유리할지. 근데 21을 낸다는 것은 세율은 높지만 세금을 안 내거나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어서 장점이 있고 15.4는 사실 그냥 무조건 15.4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절세 계좌를 쓸 수 있다는 장점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집니다. 심지어 양도세가 유리한 사람들은 돈을 되게 많이 내는 금종세자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ISA 만들지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은 더 별로인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오른쪽으로 선택하게 되는 거죠. 자, 특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들은 소액으로 투자 가능합니다. 10만 원으로 4개 살 수 있다. 원하면 H 붙어있는 환해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차익에 대해서는 15.4라는 낮은 세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매매가 좀 간편한 편이죠. 왜냐? 환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안 드렸는데 미국 상장되어 있는 ETF를 살 때 거래 비용 과정에서 환전 수수료가 한 번 더 들어가죠. 환전 수수료도 심지어 경쟁 때문에 싸게 해준 데가 많아요. 우대 적용? 네, 꼭 우대해서 해야 됩니다. 차이 많이 나요. 국내 거는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10,000원 놓고 10,000원짜리 살 수 있는 매매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장점 중에 하나는 ISA와 연금 계좌들로 국내 상장 ETF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금들을 이연하거나 없애버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국내 상장 ETF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 상장 ETF는요. 자,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대표성 있는 ETF를 담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되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달러 투자입니다. 원화를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자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에 달러 투자를 늘려야 되면 달러를 일부러 사야 되지만 이렇게 스파이를 사면 그 자체로 바로 달러를 가지고 있는 효과도 은연중에 녹아있기 때문에 환율의 변동에 대해서도 양액값으로 노출이 되게 되죠. 그래서 달러 투자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양도세 분리과세다라는 게 아주 큰 장점입니다. 양도세라는 것은 장점이 아닐 수 있으나 분리과세다라는 것은 정말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2%를 내더라도 이 분리과세라는 것은 종합소득에 포함을 안 시키는 거잖아요. 즉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금융소득 종합과세자가 된 사람들은요 세율이 30, 40%가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22%가 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진짜 그런 멘트 들으면 되게 웃긴 거 알아요? 우와 22% 싸네요 이래요 앞에서. 그럴 수 있겠다 근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뭔가 벌면 막 50%씩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와 22%만 내면 돼요? 네 그걸로 과세 종결입니다 이러면 미국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취향 따라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 이것까지 정해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죠. 첫 번째, 100만 원 이하의 적립식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다. 국내 상장 ETF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절세 계좌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다.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 미국 주식의 배당에 대한 재투자 이슈가 생겼고 거기에 대한 복리효과가 없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절세 계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관련된 영상은 여기. 이걸 보시면 되죠. 자, 이분들은 국내 상장 ETF가 맞는 사람들
드릴 겁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세 15.4를 내는 게 유리하신 분들, 수익이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들? 그쵸? 자, 요게 어느 구간까지는 괜찮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어느 구간이라는 것은 2천이 아니거든요, 사실. 요도 나중에 한번 다뤄드리고 싶은데 2천만 원이라는 구간까지는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안 되니까 15.4가 무조건 낮잖아요, 이분들에게. 근데 넘더라도 어차피 초과분이 종합과세 되는 거예요. 근데 종합과세의 세율은 6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천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데 어쨌든 구간은 더 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마다 다른 그 어느 구간까지는 15.4가 유리합니다. 깻님은 이게 유리합니다. 깻님은 심지어 지금 배당 세팅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걸 많이 모아요. 모아서 그게 2천에 닿아도 여전히 깻님은 이게 유리합니다. 간단하죠? 자, 미국 상장 ETF를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이상의 거치식 투자자. 왜냐, 한 주 살려고 하면 지금 80만 원씩 드니까. 자, 미국 주식 쪼개주는 서비스들이 있는데 그거는 비용이 아마 더 비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한 주 딱 사는 거 기준으로는 약간 목돈이 있으신 분들일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 위탁 계좌 사용자, 즉 위탁 계좌만 사용하시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달러로 월급 받는 사람, 외국계 기업, 나는 애플에 다닌다, 마소에 다닌다, 넷플릭스가 직장입니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러로 월급을 받잖아요. 달러로 받는 거는 은행에 외화 계좌로 받은 다음에 그것을 증권사에 있는 위탁 계좌의 외화 연계 계좌에다가 이체를 시키면 그게 증권 계좌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그거를 달러 RP나 발행의 몸으로 묶어서 보관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런 분들이 살려면 ETF 이렇게 사는 게 낫죠. 위탁 계좌를 주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다음은 양도세 22% 분리과세라는 이게 유리하신 분들. 여전히 22%가 어떻게 유리할 수 있지라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왼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사자는 아는 거죠. 그쵸. 당사자들은 야 22% 분리과세 난 너무 원하고 찾고 있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 상장 ETF를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ISA를 만들 수도 없고 이런 분들은 분리과세가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미국 상장 ETF를 하시면 됩니다. 추측하건대 깻님은 한 5년 동안은 왼쪽 것만 하면 되고 5년 뒤에 저 미국으로 가면 되나요? 네, 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때 어떤 게 예상되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이미 됐어. 그리고 그 구간도 어느 정도 커졌어요. 종합과세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종합과세에는 근로소득도 있단 말이에요. 근로소득이랑 합쳐져가지고 그 구간이 아, 그러네. 금방 넘겠네. 금방 넘어요. 머지 않았기 때문에 깻님은 5년 봅니다. 5년 뒤에 영상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세율이 저렇게 싸요. 22%? 이야, 이거 너무 싸네요. 22%. 나는 예금만 해도 50% 내는데 이 멘트를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국내에 있는 수많은 ETF들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비교를 안 해보면 그냥 무턱대고 스파이를 사는 게 좋으려나? 전 지구에서 제일 크니까 좋은 이유가 있겠지라고 사기에는 나의 입장에 따라서 이게 유리함이 다릅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 보시고요. 본인의 투자금 그리고 나의 세율 구간 거기에 맞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처음 제목만 봤을 때 이거 굳이 뭐 비교할 게 있나 싶었는데 보니까 차이가 꽤 많이 있어서 마지막에 정리해준 저거에 맞게 내가 선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옛날에 고객을 사실 만날 때는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만 오지 막 이러니까 오른쪽 게 주 업무이지만 우리가 보통 살아가는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 상장 ETF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기 때문에 요즘 대화가 이렇게 될 거예요. 너 그냥 일단 ISA랑 연금저축 열어. 그리고 안에서 얘네들을 조금씩 사라고 하면 이거 세금 낸다던데? 지금 걱정할 거 아니야. 내가 나중에 챙겨줄 테니까 지금은 그냥 이거 해 라고 이끌어주는 게 맞는 거죠. 자, 여러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ETF, 해외 ETF 모두 섭렵하시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보미 TV 박보미 TV